하룻밤 사이에 뉴욕이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고공행진하던 미국 증시가 그야말로 폭락하고 말았는데요. 다우지수 3000포인트 급락, 나스닥 40% 폭락이라는 역사상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 기업들의 미국 철수 발표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은 모든 책임을 한국 탓으로 돌리며 500조 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걸었는데요. 13년차 월스트리트 베테랑 분석가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이 500조 소송을 분석하다가 경악했습니다. 실제 피해는 40조 원인데 무려 12배를 부풀린 거였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숫자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엘라베마와 텍사스 현장에서 알렉스가 목격한 건 더욱 놀라웠습니다. 미국 투자자들과 노동자들이 우리를 배신한 건 한국이 아니라 워싱턴이다 라며 한국 편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지난 15년간 미국에서 보여준 진짜 모습이 그들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었다는 것이었죠. 도대체 한국이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월스트리트 최고의 분석가까지 감동시킨 그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지금 미국의 행동이 어떤지 서로 공유하며 대한민국 기업의 힘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맨해튼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고 있는 알렉스 로드리게스입니다. 올해로 38살이고 골드만삭스에서 선임 금융 분석가로 일한 지 벌써 13년이 됐네요. 제 할아버지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시작해서 작은 식료품점을 운영하셨죠. 아버지는 그 가게에서 자라면서 숫자를 정확히 알아야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걸 배우셨고, 저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그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어릴 때부터 숫자에 관심이 많았어요. 다른 아이들이 야구 게임을 할 때 저는 선수들의 타율과 방어율을 계산하는 걸 더 재미있어 했죠. 대학에서 금융학을 전공하고 월스트리트에 발을 들여놓은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13년간 일하면서 전 세계 기업들을 분석해봤습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기업들은 물론이고 도요타, 소니 같은 일본 기업들도 많이 다뤘죠. 하지만 최근 5년간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한국 기업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잘 몰랐거든요.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삼성전자의 실적을 분석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2019년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매출이 590억 달러였어요. 이건 인텔을 제치고 세계 1위 수준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익성이었죠. 영업이익률이 25%가 넘었거든요. 미국의 대부분 제조업체들이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일본 브랜드들과 정면 승부하면서 꾸준히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었어요. 특히 제네시스 브랜드는 벤츠, BMW와 경쟁할 만큼 품질이 좋아졌더군요. 하지만 진짜 놀란 건 LG에너지솔루션이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테슬라의 파트너가 되면서 급성장했거든요. 제가 분석해본 결과 2025년까지 이 회사의 매출이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런 분석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 상사인 마커스 힐 부사장에게 제출했을 때 그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알렉스, 한국 기업들이 정말 이렇게 대단한가? 네, 수치로만 보면 미국 기업들보다 효율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럼 우리도 한국 기업 투자를 늘려야겠네. 실제로 저희 은행은 2020년부터 한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렸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3년 만에 투자 수익률이 150%를 넘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숫자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2021년에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 건설 관련 업무로 오스틴에 출장을 갔을 때 정말 놀랐어요. 공장 건설 현장에서 만난 한국 엔지니어들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더군요. 미국 직원들도 그들의 성실함에 감탄했죠. 한 미국인 현장 감독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30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했지만 한국 엔지니어들만큼 정확하고 꼼꼼한 사람들은 처음 봐.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회사 근처 한식당에도 자주 가게 됐고 한국 드라마도 몇 개 봤죠. 아내 마리아는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같이 한식을 먹으러 다닐 정도로 좋아하게 됐어요.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현대차는 엘라베마 공장을 증설했고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시간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했죠. 제가 분석한 바로는 이 세 회사만으로도 미국에 직접 고용 8만 명, 간접 고용 2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연간 경제 효과가 300억 달러에 달했죠. 더 중요한 건 이들이 단순히 제조업체가 아니라 첨단 기술 기업이었다는 점입니다. 삼성의 반도체, 현대차의 전기차 기술, LG의 배터리 기술은 모두 미국이 필요로 하는 미래 산업이었거든요. 저는 매주 보고서를 쓸 때마다 한국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투자 등급도 계속 상향 조정했죠. 동료들은 제가 한국에 너무 호의적이라고 농담하기도 했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거든요. 2023년 말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꾸준히 성장했고 미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됐어요. 저희 은행의 한국 관련 투자 수익률도 계속 좋았죠. 그런데 2024년 3월 갑자기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을 떠날 수도 있다는 얘기였어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잘 나가는데 왜 떠나겠어요? 하지만 그 소문이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될 줄도 말이죠. 2024년 3월 18일 새벽 4시 30분, 제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알람도 6시에 맞춰놓는데 이런 시간에 전화가 온다는 건 뭔가 큰 일이 터졌다는 뜻이죠. 화면을 보니 마커스 힐 부사장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목소리부터 다급했습니다. 알렉스, 지금 당장 사무실로 나와. 난리 났어. 무슨 일인가요? 아시아 증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폭락하고 있어. 30분 안에 와. 전화를 끊고 급히 옷을 입으면서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3년간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면서 이런 톤으로 전화 받은 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아내 마리아가 잠에서 깨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뭔 일이야? 잘 모르겠어. 증시가 폭락했다는데. 차를 몰고 맨해튼으로 향하면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쏟아지고 있더군요. 한국 3대 기업 현대차,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동시에 미국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아시아 증시가 연쇄 폭락하고 있는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분석하고 투자했던 한국 기업들이 정말 미국을 떠난다는 거였어요. 다우 선물은 개장 전부터 3,000포인트 가까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역사상 최악의 하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빌딩에 도착하니 새벽 5시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동료들의 얼굴은 모두 청천벽력이라는 표정이었어요. 42층 트레이딩 플로어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아직 개장도 안 했는데 트레이더들이 모두 나와서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죠. 모니터에는 빨간색 숫자들만 가득했어요. 마커스 부사장이 저를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알렉스, 내가 분석한 한국 기업들 다 망했어. 우리 은행 한국 투자 포지션이 얼마나 되지? 약 150억 달러 정도입니다. 오늘 하루에 50억은 날릴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는 사상 최고 실적을 발표했고 현대차도 미국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왜 철수한다는 걸까요? 오전 6시 뉴스에서 더 자세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철수는 미국 정부의 3,500억 달러 투자 압박과 한국 기술자들에 대한 부당한 체포에 항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3,500억 달러?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한국 원화로 약 500조 원이었어요. 한국 정부 1년 예산과 맞먹는 돈을 투자하라고 요구했다는 뜻이었죠.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제 옆에 앉은 동료 데이비 첸이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말이 안 돼? 500조를 한 번에 투자하라니. 어떤 나라가 그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 오전 9시 30분, 드디어 뉴욕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다우지수가 개장과 동시에 3,200포인트 폭락했습니다. 나스닥은 더 심각해서 42% 급락했어요. 한국 관련 주식들은 말할 것도 없었죠. 현대차 미국 법인은 상한가로 거래 중단됐고 삼성전자 ADR도 50% 넘게 떨어졌습니다. 트레이딩 플로어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트레이더들이 소리를 지르고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리고 모니터마다 빨간불이 전멸했죠. 알렉스, 한국 포지션 다 정리해야 하나? 마커스가 물었지만 저도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게 일시적 충격인지 아니면 정말 끝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더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3,500억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당한 철수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겠다는 것인데요. 500조 소송이라니. 저는 지난 13년간 수많은 기업 분석을 해봤지만 이런 규모의 소송은 처음 봤어요. 오후에 마커스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알렉스, 내가 우리 은행 한국 전문가잖아. 이 소송건에 대해 분석해봐. 어떤 분석 말씀이시죠? 500조가 합리적인 피해액인지, 법정에서 이길 수 있는 소송인지.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마커스는 법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순전히 숫자와 수익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소송 분석을 요구한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혹시 누군가에서 지시를 받으신 건가요? 마커스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위에서 관심을 갖고 있어.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분석부터 해봐.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온 가족이 뉴스만 봤습니다. 12살 아들 디에고까지도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아빠, 한국이 왜 미국을 떠나는 거야? 나 한국 드라마 재미있게 봤는데. 아이 말을 들으니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디에고는 작년부터 제 영향으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었는데 아내 마리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우리 은행은 괜찮을까? 한국 투자로 손해 많이 봤다면서.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이상해. 한국 기업들이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할 리가 없는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맨해튼의 야경이 보였지만 평소처럼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내일부터 500조 소송을 분석해야 하는데 과연 그 숫자가 합리적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 기업들의 진짜 모습과 너무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뭔가 큰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예감도 말이죠. 다음 날 오전, 마커스 부사장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제 책상에 던졌습니다. 법무부에서 보내온 500조 소송 관련 자료였어요. 첫 장을 펼치는 순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피해액 산정 방식이 제가 지금까지 봐온 어떤 금융 분석과도 달랐거든요.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 철수로 인한 피해가 1,200억 달러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작년에 분석한 그 공장의 연간 매출은 80억 달러 정도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1,200억 달러라는 숫자가 나온 걸까요? 계산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황당했습니다. 향후 30년간 예상 매출을 모두 합친 다음 거기에 지역 경제 파급 효과 계수 5.1을 곱했더군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파급 효과 계수는 2.5 정도인데 2배나 높은 계수를 적용한 겁니다. 더 가관인 건 삼성 텍사스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피해액이 1,800억 달러로 산정되어 있었는데 그 공장은 아직 건설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투입된 자본이 170억 달러인데 어떻게 1,800억 달러 피해가 나올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실제 피해액을 산정해봤습니다. 현대차 공장의 경우 시설 투자비와 운영 손실을 합쳐도 최대 50억 달러, 삼성은 건설비 170억 달러와 부대 비용 20억 달러로 190억 달러, LG 배터리 공장은 35억 달러 정도였어요. 모두 합쳐봤자 280억 달러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는 3,500억 달러를 청구하고 있었죠. 실제 피해의 12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데이빗 첸이 제자리로 왔습니다. 그도 같은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데이빗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이 계산 방식 완전히 엉터리야. 마치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숫자를 맞춘 것 같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기는 위험했어요. 이미 회사 전체가 이 소송을 지지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오후에 골드만삭스 법무팀과 회의가 있었습니다. 수석 변호사 찰스 웨스턴이 직접 참석했는데 그는 회사에서 손꼽히는 실력자였어요. 웨스턴이 회의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우리 은행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국 기업들의 부당한 철수로 우리도 막대한 손실을 봤으니까. 그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는데 골드만삭스의 손실액이 85억 달러라고 나와 있더군요. 하지만 제가 계산해본 실제 손실은 기껏해야 15억 달러 정도였어요. 회의 중간에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피해액 산정에 사용된 파급 효과 계수가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일반적인 금융 분석 기준으로는 2.5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요? 웨스턴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씨,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야. 국가 안보와 관련된 특수한 경우니까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해. 국가 안보요? 현대차 공장이 문 닫는 게 어떻게 국가 안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마커스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42층 모서리에 있어서 맨해튼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마커스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알렉스, 자네 요즘 질문이 많아졌어. 저는 그냥 정확한 분석을 하려는 것뿐입니다. 정확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큰 그림을 봐야 해. 이건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야. 하지만 숫자는 숫자잖아요. 실제 피해와 동떨어진 금액을 청구하는 게 맞나요? 마커스가 돌아서며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알렉스, 자네 아내가 간호사고 아들이 중학생이지. 좋은 학군에서 살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거든요. 제 가족을 끌어들이지 마세요. 협박이 아니야.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거지. 월스트리트는 좁은 세계야. 한 번 찍히면 다시 일하기 어려워.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13년간 믿어왔던 회사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혼자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실제 미국 내 자산 가치, 철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모든 걸 고려해도 280억 달러가 최대치였습니다. 3,500억 달러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숫자였어요. 마치 누군가가 미리 정해놓은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온갖 계수와 가정을 집어넣은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다른 투자은행들의 분석도 찾아봤습니다. 모건 스탠리, JP모건, 시티그룹 모두 비슷한 피해액을 제시하고 있더군요. 3,000억에서 3,800억 달러 사이였어요.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계산에서 모든 은행이 비슷한 결론을 낸다는 게 우연일 리가 없었거든요. 밤늦게 데이빗 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점심 같이 먹자. 할 얘기가 있어.
아마 그도 저와 같은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 안심이 됐지만 동시에 더 큰 걱정이 밀려왔어요. 만약 이 소송이 정말로 조작된 것이라면, 그리고 월스트리트 전체가 그것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다면 과연 저 같은 평범한 분석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80억 대 3,500억. 이 거대한 차이 뒤에는 분명 더 큰 진실이 숨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데이빗과 함께 회사 근처 작은 이탈리아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트레이딩 플로어의 시끄러운 분위기를 피해 조용히 대화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데이빗이 주변을 살핀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알렉스, 어제 이상한 회의에 참석했어. 무슨 회의요? 재무부에서 온 사람들이랑 했는데 한국 소송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전체의 입장을 통일하자는 거였어. 그 말에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재무부에서 직접 월스트리트에 개입한다는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뭘 요구했나요? 한국 기업들의 철수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크게 평가하라는 거였어. 그리고 500조 소송을 지지하는 분석 보고서를 만들라고 했지. 데이빗이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상한 건 참석자 명단이었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JP 모건의 고위 임원들이 모두 왔거든. 마치 미리 조율된 것처럼.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월스트리트 주요 투자은행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혹시 회의에서 구체적인 숫자나 계산 방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나요? 데이빗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500억 달러라는 숫자가 이미 정해져 있었어. 우리는 그 숫자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만 만들면 되는 거였지. 이건 명백한 조작이었습니다. 정상적인 금융 분석이라면 데이터를 먼저 수집하고 계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데 결론부터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계산을 하라는 거잖아요. 오후에 마커스가 저를 또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사무실이 아니라 회의실이었어요. 그곳에는 이미 찰스 웨스턴과 낯선 정장 차림의 남성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커스가 소개했습니다. 재무부 경제정책 담당 빅터 스털링 차관보님과 보좌관이신 로버트 그린입니다. 스털링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성이었어요. 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씨, 당신이 우리 은행의 한국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한국 기업들의 철수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시된 피해 규모는 스털링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현재 제시된 규모가 어떻다는 겁니까? 실제 경제적 손실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스털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로드리게스 씨, 이건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닙니다. 동맹국의 일방적 배신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숫자는 정확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스털링이 다시 제 말을 끊었습니다. 법정은 우리가 걱정할 문제입니다. 당신은 요청받은 분석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가 서류 하나를 저에게 밀어줬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기업 철수의 국가 안보적 영향 분석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 관점에서 다시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까지 고려해서 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숫자를 조작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서 아내 마리아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요즘 일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 보여. 뭔 일이야? 회사에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정확하지 않은 분석을 하라고 압박받고 있어. 마리아가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13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있는데. 마리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은 돈보다 당신의 양심이 더 중요해. 옳지 않은 일이라면 하지 마.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디에고의 교육비, 집 대출,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업계에서 매장당할 위험성. 그날 밤 늦게까지 인터넷으로 관련 뉴스들을 찾아봤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철수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흥미롭게도 엘라베마와 텍사스 지역 신문들은 연방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현지 주민들과 노동자들이 한국 기업들의 복귀를 원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한 기사에서 엘라베마 현대차 공장 노동자의 인터뷰가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 회사들은 우리를 존중해줬어요. 임금도 제대로 주고 복지도 좋았죠. 이제 와서 그들을 악마화하는 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와 워싱턴의 공식 입장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정말 어려운 결정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맨해튼의 불빛들이 보였지만 그 화려한 조명들이 오늘은 왠지 진실을 가리는 베일처럼 느껴졌어요. 일주일 후 마커스가 저에게 출장 명령을 내렸습니다. 엘라베마 현대차 공장 철수 현장을 직접 조사하라는 거였어요. 현장 조사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500조 소송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으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기대됐어요. 직접 가서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뉴욕에서 엘라베마 몽고메리까지는 비행기로 2시간 반 거리였습니다.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 현대차 공장이 있는 몽고메리 교회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보인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공장 주변 지역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거든요. 현대차가 들어온 후 생긴 것으로 보이는 주택단지, 쇼핑몰, 학교들이 즐비했어요. 현대차 공장 정문에 도착하니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팻말을 든 노동자들, 취재진, 그리고 정치인으로 보이는 사람들까지. 분위기는 시위라기보다는 집회에 가까웠어요. 제가 차에서 내리자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엘라베마 현지 투자자인 제니퍼 스미스였어요. 15년 전 현대차가 이곳에 공장을 세울 때부터 지역 개발에 투자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제니퍼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도 워싱턴에서 온 정부 사람인가요? 아니요. 저는 뉴욕 금융회사에서 온 분석가입니다. 현장 상황을 파악하러 왔어요. 그럼 진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따라와 보세요. 제니퍼를 따라 공장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현대차 직원들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한국인이었는데 표정들이 무척 씁쓸해 보였습니다. 제니퍼가 소개해줬습니다. 이분은 뉴욕에서 오신 금융 분석가예요. 우리 이야기를 들으러 왔대요. 한 한국인 관리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현대차 몽고메리 공장 생산 담당 김 부장이었어요. 김 부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15년간 이곳에서 일하면서 정말 행복했는데 직원들도 가족처럼 지냈고 지역 주민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왜 갑자기 철수하게 된 거죠? 김 부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하라는 요구를 받았어요. 한국 정부 예산의 거의 전부를 미국에 쏟아붓라는 거였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제니퍼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 엔지니어들을 산업 스파이 혐의로 체포까지 했어요. 15년간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을요. 저는 그 얘기를 뉴스로만 들었었는데 현장에서 직접 들으니 충격이 더 컸습니다. 점심시간에 제니퍼와 김 부장이 저를 지역 한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부산집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였어요. 주인은 60대 할머니 같아 보이는 한국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반갑게 맞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귀하네요. 요즘 한국 사람들 다 떠나가서 장사가 안 돼요.
식당 안은 한국적인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태극기와 함께 엘라베마 주기도 걸려 있었어요. 현대차 직원들과 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부산집 할머니가 김치찌개와 삼겹살을 가져다 주시면서 말했습니다. 12년 동안 여기서 장사했는데 한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이 정말 가족처럼 지냈어요. 매주 금요일이면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제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맵긴 했지만 깊은 맛이 났습니다.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직원들도 김치를 못 먹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들 좋아하게 됐죠. 이제는 미국 사람들이 더 매운 걸 찾을 정도예요. 식사 후 제니퍼가 지역을 안내해 줬습니다. 현대차 공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코리아타운을 보여준 거였어요. 한국 식료품점, 미용실, 태권도장, 심지어 한국어 학원까지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한국 문화가 이곳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흔적들이었어요. 한국어 학원 앞에서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제 아들도 여기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K-팝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이제 한국 대학 유학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거였습니다. 오후에는 현대차 협력업체들을 방문했습니다. 부품을 공급하던 중소기업들이었는데 이미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거나 축소 운영 중이었어요. 한 협력업체 사장이 말했습니다. 15년간 현대차와 함께 성장했는데 하루아침에 일감이 끊어졌어요. 직원 200명을 해고해야 했죠. 이 사람들 가족까지 생각하면 몇백 명이 피해를 본 거예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제니퍼가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보여줬습니다. 현대차 직원들의 자녀들이 다니던 초등학교였어요. 학교 담벼락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쓰인 벽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양국의 우정을 상징하는 그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한국 아이들이 전학을 간 상태였습니다. 제니퍼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정말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그날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건 분명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철수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건 엘라베마 지역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한국이 아닌 워싱턴의 무리한 요구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500조 소송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고 오히려 한국 기업들의 복귀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과 뉴욕에서 만들어지는 분석 보고서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었습니다. 과연 누구의 목소리가 진실일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낮에 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부산집 할머니의 쓸쓸한 표정, 해고된 협력업체 직원들, 그리고 텅 빈 학교 운동장. 이것이 500조 소송의 진짜 현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니퍼가 저를 또 다른 한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종로집이라는 간판이 걸린 곳이었는데 부산집보다는 규모가 컸어요. 종로집 사장님은 50대 남성분이었는데 15년 전 현대차와 함께 엘라베마에 온 1세대 한국인 사업가였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뉴욕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제대로 된 한국 음식부터 드셔보세요. 종로집은 부산집보다 메뉴가 다양했습니다. 불고기, 갈비찜, 비빔밥, 냉면까지 한국 음식의 정수가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사장님이 직접 상을 차려주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2009년에 여기 왔어요. 현대차가 본격 가동을 시작할 때였죠. 처음엔 한국 직원들만 상대로 장사했는데 점점 미국 사람들도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왜 미국 사람들이 한식을 찾게 됐을까요? 사장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현대차 미국 직원들이 한국 직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회식 문화가 신기했대요. 상사와 부하가 함께 술 마시고 이야기하는 걸 이상해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그런 문화를 좋아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미국 회사들은 보통 일이 끝나면 각자 집으로 가는데
한국식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동료 의식이 더 강해졌다는 거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종로집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미국인들이었는데 한국 음식을 주문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한 미국인 고객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현대차 협력업체에서 15년간 일했는데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이 떠나니까 일감이 없어졌거든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한국 회사라고 해서 걱정했어요.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복지도 나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반대였어요. 어떤 점이 좋았나요? 첫째로 임금이 지역 평균보다 높았어요. 둘째로 의료보험이나 퇴직금 같은 복지가 정말 좋았죠. 셋째로는 무엇보다 직원을 가족처럼 대해줬어요. 그가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제가 아들 결혼식 때 한국인 상사가 직접 와서 축하해줬어요. 한국 전통 선물도 가져왔고요. 미국 회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오후에 사장님이 저를 종로집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작은 전시 공간이었는데 지난 15년간의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한국 직원들과 미국 직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 추석이나 설날 같은 한국 명절을 함께 보낸 모습, 미국 독립기념일에 한국인들이 참여한 장면들까지 진정한 문화교류의 현장이었습니다. 사장님이 한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2018년 크리스마스 때 찍은 거예요. 현대차 한국 본사에서 보너스를 지급했는데 미국 직원들한테도 똑같이 줬어요. 차별 없이 말이죠. 또 다른 사진에서는 한국 직원이 미국인 동료 아들의 야구 경기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김 과장님은 매주 토요일마다 직원 아들 야구 경기를 보러 갔어요. 자기 아들처럼 응원했죠. 그 아이가 대학 갈 때 장학금도 알아봐 줬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뉴욕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분석 보고서와 현장의 실상이 너무 달랐거든요. 저녁 무렵 종로집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현대차를 떠나는 한국 직원들과 그들과 함께 일했던 미국인들의 작별 모임이었어요. 모임의 분위기는 슬펐지만 따뜻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미국 동료들에게 한국 전통 선물을 주고 미국인들은 감사의 편지를 전했어요. 한 미국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15년간 정말 가족처럼 지냈는데 이렇게 헤어지게 될 줄 몰랐어요.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현대차 김 부장도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네요.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임이 끝난 후 사장님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이곳에 뿌리를 내렸는데 이제 다 포기해야 해요. 가게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에요. 정말 아쉽겠어요. 아쉬운 정도가 아니에요. 제 인생의 반을 여기서 보냈거든요. 하지만 더 속상한 건 서로를 오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한국과 미국이 서로를 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5년간 쌓아온 신뢰와 우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낮에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국인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단순히 돈벌이를 위해 미국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미국 사회의 일원이 되려고 노력했고 미국인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미국인들도 한국인들을 가족처럼 받아들였습니다. 15년간 쌓아온 그 관계가 정치적 이유로 하루아침에 끊어진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500조 소송이 진짜 필요한 일일까요? 이런 식으로 한국을 적으로 만드는 게 미국에게 도움이 될까요? 현장에서 본 현실은 뉴욕의 분석실에서 만들어지는 보고서와 너무 달랐습니다. 과연 누구의 이야기가 진실일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마리아의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여보, 현장에서 뭘 봤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어. 미국인들도 그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럼 소송이 잘못된 거네.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마리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해. 우리가 뒤에서 지지할게.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정리됐습니다. 내일 뉴욕으로 돌아가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거든요. 엘라베마에서 뉴욕으로 돌아온 다음 날, 마커스가 제 출장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본 진실을 그대로 적을 수 없었어요. 회사가 원하는 내용과 정반대였거든요. 고민 끝에 절충안을 택했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적되 해석은 중립적으로 하는 거였어요. 보고서 결론에 이렇게 썼습니다. 현대차 철수로 인한 엘라베마 지역의 직접적 피해는 예상보다 크지만 지역 주민들은 한국 기업의 복귀를 희망하고 있어 정치적 해결책 모색이 필요함. 마커스가 보고서를 읽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알렉스, 이게 뭐야? 우리가 원하는 건 피해의 심각성이지 정치적 해결책이 아니야. 하지만 이게 현장의 실상입니다. 지역 주민들조차 500조 소송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법적 근거만 만들면 돼. 그 대화를 나누던 중 데이비 첸이 급하게 제 사무실로 뛰어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알렉스, 큰일 났어. 나 좀 봐봐. 데이빗을 따라 빈 회의실로 갔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어 보이는데 화면에는 골드만삭스 내부 이메일이 떠 있었어요. 데이빗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수로 다른 사람 이메일을 받았어. 그런데 내용을 보니 기겁했어. 이메일 제목은 한국 소송 관련 월스트리트 공조 방안이었습니다. 발신자는 재무부 빅터 스털링이고 수신자는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JP 모건, 시티그룹의 고위 임원들이었어요. 본문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각 투자은행은 3,500억 달러 피해액을 정당화할 수 있는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 방식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고 결론은 이미 정해진 숫자에 맞춰주세요. 국가 경제 안보를 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을 열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 계산 방식이 상세히 나와 있었는데 일반적인 금융 분석과는 전혀 다른 방법론이었어요. 기본 손실액에 지정된 승수들을 곱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지역 경제 파급 효과 승수 5.2, 국가 안보 가치 승수 3.8, 미래 기회 손실 승수 4.1.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부풀리면 어떤 작은 피해라도 천문학적 금액으로 만들 수 있었죠. 데이빗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조작이야.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었던 거라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금융 분석이 아니라 정치적 조작이었어요. 그런데 이메일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각 투자은행별 역할 분담까지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골드만삭스는 현대차 관련 분석, 모건 스탠리는 삼성 담당, JP 모건은 LG 담당, 시티그룹은 종합 분석을 맡으라고 되어 있었어요. 마치 군사작전처럼 치밀하게 계획된 거였습니다. 데이빗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봐. 각 은행이 받을 수 있는 정부 계약 규모도 나와 있어. 정말로 그랬습니다. 이번 협조에 대한 보상으로 각 은행이 받게 될 정부 관련 금융 업무들이 리스트업되어 있었어요. 국채 인수, 정부 기금 운용, 각종 자문 업무까지. 총액이 수십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건 완전한 거래였어요. 500조 소송을 뒷받침하는 거짓 분석을 만들어주는 대가로 정부 업무를 받겠다는 거였죠. 오후에 마커스가 저를 또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웃는 얼굴이었어요. 알렉스, 좋은 소식이야. 내가 한국 전문가로 인정받아서 특별 프로젝트에 투입된다고. 무슨 프로젝트인가요? 재무부와 공동으로 하는 한국 경제 영향 분석이야. 성공하면 승진도 보장되고 보너스도 특별히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이미 그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데이빗과 회사 근처 바에서 만났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조용한 곳이었어요. 데이빗이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알렉스,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가면 완전히 공범자가 되는 거야. 저도 그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13년간 쌓아온 커리어, 가족의 생계, 모든 것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양심이었어요. 엘라베마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종로집 사장님의 쓸쓸한 표정, 한국인과 미국인이 함께 찍은 따뜻한 사진들, 그리고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모습들. 데이빗이 말했습니다. 내 아내한테 얘기해봤는데 옳지 않은 일에 가담하지 말래. 설사 직장을 잃더라도. 저도 마리아에게서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데이빗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해. 문제는 어떻게 세상에 알릴 것이냐지. 언론에 제보할까? 너무 위험해. 월스트리트에서 매장당할 수 있어.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침묵한다면 저희도 공범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리아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 가족은 당신을 지지할 거야.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일을 해. 디에고도 거실에서 숙제를 하다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뉴스에서 한국이 나쁘다고 하던데 정말이야? 그 순진한 질문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들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야, 디에고. 한국은 나쁜 나라가 아니야. 그들도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그날 밤 새벽까지 고민했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일까요? 침묵하고 안전한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말할 것인가? 창밖으로 맨해튼의 불빛들이 보였지만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어둠을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오전, 제 이메일함에 낯선 발신자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히 중요한 정보였고 발신자는 익명 계정이었어요. 본문은 짧았습니다. 로드리게스 씨, 당신이 진실을 찾고 계시다는 걸 압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오후 3시 센트럴파크 베데스다 분수 앞에서 뵙겠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재무부 공식 레터헤드가 찍힌 내부 문서였거든요. 문서 제목은 대한민국 경제 압박 작전이었습니다. 분류는 기밀이었고 빅터 스털링의 서명이 있었어요. 문서 내용을 읽어가며 점점 경악했습니다. 1단계 한국 기술자 체포를 통한 심리적 압박. 2단계 3,500억 달러 투자 요구를 통한 경제적 압박. 3단계 철수 시 법적 소송을 통한 보복적 압박. 4단계 월스트리트 공조를 통한 국제적 고립. 각 단계별로 상세한 실행 방안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3단계 부분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철수가 예상될 경우 즉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피해액은 3,500억 달러로 고정하되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경제 분석을 각 투자은행에 의뢰한다. 실제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최대한 부풀린 숫자를 사용한다. 더 놀라운 건 4단계였습니다. 주요 투자은행들과 협력하여 한국 기업들에 대한 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한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을 고립시켜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유도한다. 문서 말미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본 작전의 목표는 한국의 굴복이 아니라 협상력 확보이다. 적정 시점에서 타협안을 제시하여 미국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도출한다. 결국 처음부터 한국을 진짜적으로 보지도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단지 더 좋은 조건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 전략이었던 거죠. 점심시간에 데이빗에게 이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완전한 음모야. 처음부터 계획된 시나리오였던 거라고. 오후 3시 센트럴파크 베데스다 분수에 도착했습니다. 평일 오후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분수 앞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알렉스 로드리게스 씨인가요? 네, 맞습니다. 당신이 메일을 보낸 분인가요? 제 이름은 사라 첸이에요. 재무부 경제분석팀에서 일했었습니다. 했었다는 표현이 신경 쓰였습니다. 사라가 주변을 둘러본 뒤 말했습니다. 저는 3일 전에 해고됐어요. 이번 한국 작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가요. 그녀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작전 회의록이에요. 3월 5일부터 매주 진행된 회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회의록을 넘겨보니 참석자 명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재무부, 상무부, 국무부는 물론이고 FBI, CIA까지 참여했더군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 월스트리트 대형 투자은행 대표들도 있었어요. 사라가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한국의 부당한 행동에 대응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회의를 거듭할수록 이상했어요. 어떤 점이 이상했나요? 피해액부터 미리 정해져 있었어요. 3,500억 달러라는 숫자가 첫 회의부터 나왔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이미 예측하고 있었어요. 회의록 한 페이지를 가리키며 사라가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한국의 예상 반응 시나리오가 3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어하는 수용, B하는 부분 수용, C하는 전면 거부.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들은 C안, 즉 전면 거부를 가장 선호하는 것 같았어요. 왜요? 전면 거부해야 소송 명분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소송을 통해 더 큰 양보를 받아낼 수 있고요. 또 다른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종 목표는 한국으로부터 2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양보를 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 3,500억 달러 소송을 협상 카드로 활용한다. 결국 처음부터 3,500억을 받으려던 게 아니었어요. 2천억 정도로 타협하는 걸 목표로 했던 거죠. 하지만 그 2천억도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사라가 마지막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참여기관별 역할 분담표였어요. 재무부는 정책총괄, 상무부는 통상 압박, 법무부는 법적 소송, 그리고 월스트리트는 경제분석 및 신용등급 조작을 담당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미국 정부가 하는 일인가요? 사라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는 걸 보니까 현실이더라고요.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이 정보를 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사라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제 할머니가 한국 전쟁 때 간호사로 참전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들의 선량함을 직접 봤다고 하셨거든요.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의 진짜 친구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사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유언을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조작된 정책이 결국 미국에게도 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공원 벤치에 앉아 문서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 체포부터 500조 소송까지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각본이었던 겁니다. 사라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씨, 이제 공이 당신 코트에 넘어왔어요. 이 진실을 어떻게 할지는 당신이 결정하세요. 그녀가 떠난 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맨해튼의 빌딩들이 저 멀리 보였지만 그 화려한 스카이라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제는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증거들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언론에 제보하면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커리어는 끝나겠죠. 월스트리트에서 영영 일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침묵한다면 거짓된 소송이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나빠질 거고요. 집에 도착해서 아내와 아들이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을 지키려면 조용히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디에고가 달려와서 안기며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힘들었어? 그 순진한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지금 직면한 선택이 디에고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리아가 제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뭔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저는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사라에게 받은 문서들, 정부에 조작된 계획, 그리고 제가 지금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대해서요. 마리아가 조용히 들은 후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단순히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야. 더 큰 정의의 문제잖아. 하지만 위험해. 자칫하면 우리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 마리아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옳은 일이야. 우리가 조금 어려워지더라도 디에고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는 거잖아. 그날 밤 서재에 혼자 앉아서 문서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재무부 내부 지시서, 작전 회의록, 투자은행 협조 요청서. 모든 게 500조 소송이 조작된 것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들이었어요. 창밖으로 맨해튼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불빛들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겠죠. 그들은 자신들의 정부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비록 위험하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신자는 뉴욕타임스 경제부 기자였어요. 13년간의 커리어를 걸고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500조 한국 소송의 진실 내부 고발. 본문을 쓰면서 손이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히 적어 나갔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어요. 발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든 최소한 양심만큼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전 출근하자마자 마커스가 험악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에는 이미 찰스 웨스턴과 회사 보안팀장이 와 있었어요. 마커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렉스, 어젯밤에 뭔 짓을 했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웨스턴이 끼어들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연락이 왔어. 우리 내부 정보를 제보했다면서.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공익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공익? 마커스가 소리쳤습니다. 회사 기밀을 유출해놓고 공익? 보안팀장이 제 컴퓨터와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웨스턴이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자네는 방금 자신의 무덤을 팠어. 이 업계에서 다시는 일하지 못할 거야. 사무실을 나오면서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하는 눈빛이었고 어떤 이는 비난하는 표정이었어요. 데이빗만이 엘리베이터까지 따라와 줬습니다. 알렉스, 용기 있는 일이야. 하지만 정말 괜찮겠어? 괜찮을 거야. 옳은 일을 했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정말로 이 선택이 옳았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김상훈 교수였어요. 김 교수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씨, 뉴스를 봤습니다. 용기 있는 일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결과를 알 수 없어서요. 결과보다 중요한 건 과정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 자체가 의미 있는 거예요. 김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시간 되시면 제 연구실로 오시겠어요? 한국 경제 전문가로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김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의 연구실 벽에는 한미 경제 협력 관련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김 교수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 500조 소송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경제학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실제 피해는 얼마 정도로 보시나요? 김 교수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아무리 크게 잡아도 300억 달러를 넘기 어려워요.
12분의 1로 부풀린 거죠. 그가 한국 기업들의 미국 기여도를 설명해 줬습니다. 직접 고용 8만 명, 간접 고용 20만 명, 연간 세수 기여 150억 달러. 오히려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을 준 거였어요.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제조업체가 아니에요. 첨단 기술을 가져온 혁신 기업들이죠. 그날 오후 데이빗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데이빗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렉스, 더 큰 게 터졌어. 이거 봐. 그가 보여준 건 골드만삭스 내부 거래 기록이었습니다. 한국 기업 주식 공매도 내역이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즉 한국 기업들이 철수를 발표하기 직전에 대량 공매도가 이루어졌더군요. 현대차, 삼성전자, LG 주식을 수십억 달러어치 공매도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 데이빗이 물었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철수 발표로 주가가 떨어질 걸 알고 공매도한 거네요. 맞아. 그리고 여기 봐. 공매도 수익이 85억 달러야. 결국 한국 기업들의 고통으로 월스트리트가 돈을 번 거였습니다. 더 역겨운 건 그들이 그 상황을 미리 조성했다는 거였어요. 데이빗이 말했습니다. 이 자료도 언론에 제보할 거야. 혼자 하게 둘 수 없어. 고마워. 하지만 너도 위험해질 수 있어. 상관없어. 이미 사표 써뒀어. 그날 저녁 2명의 내부 고발자가 된 저희는 더 많은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주말에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현관문에 벨이 울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두 남성이 서 있었어요. FBI 경제범죄수사팀입니다. 잠깐 대화할 수 있을까요? 거실에서 그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요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씨, 국가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조사받고 계십니다. 저는 공익을 위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자네 판단인가? 다른 요원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려 놓고 아내 마리아가 거실로 나와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옳은 일을 했어요. 거짓을 폭로한 건 범죄가 아니잖아요. 부인도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한 요원이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가족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디에고가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감옥에 갈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아빠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한 거야. 마리아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당신을 지지할 거야. 디에고도 나중에 아빠를 자랑스러워할 거고.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보며 평범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이런 평온한 순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랐거든요. 월요일 아침 뉴욕타임스 에밀리 톰슨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로드리게스 씨, 자료 검증이 끝났어요. 모든 게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언제 기사가 나가나요? 내일 일면 톱 기사로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 반응이 상당할 텐데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려웠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오후에 김상훈 교수가 전화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씨,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을 보호하고 싶어 한다는군요. 보호요? 정치적 보복이 있을 수 있다고 걱정하는 것 같아요. 필요하면 법적 지원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한국 정부가 저를 도우려고 한다니 아이러니했습니다. 제가 미국 정부와 싸우는 걸 한국이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날 저녁 아내와 함께 센트럴파크를 산책했습니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부터 정말 힘들어질 거야. 후회 없어. 없어.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맨해튼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저 빌딩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알게 될까요? 화요일 오전 8시 뉴욕타임스 일면에 기사가 떴습니다. 제목은 500조 한국 소송, 조작된 시나리오였다였어요.
30분 만에 인터넷이 난리가 났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이 기사가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어요. 오전 10시 CNN 파워 런치 프로그램에서 생방송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스튜디오에 도착하니 앵커 제시카 밀러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방송이 시작되자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로드리게스 씨, 정말로 500조 소송이 조작됐다고 확신하시나요? 네. 저는 13년간 월스트리트에서 일한 금융 전문가입니다. 이런 조작은 처음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작인가요? 실제 피해는 280억 달러인데 3,500억 달러를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화면에 제가 제공한 재무부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한 거였어요. 그렇다면 한국은 무죄라는 말씀인가요? 한국 기업들은 불공정한 압박에 대응한 것뿐입니다. 3,500억 달러 투자 요구는 어떤 나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방송 중에 시청자들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90% 이상이 제 말을 지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오는데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로드리게스 씨, 정부 반응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실은 감출 수 없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죠. 오후에 데이빗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맨해튼 중심가 작은 호텔 회의실이었는데 전국 언론이 모여들었어요. 데이빗이 골드만삭스의 내부 거래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기업 철수 직전 대량 공매도로 85억 달러를 번 내용이었어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월스트리트가 한국 기업들의 고통으로 돈을 번 거네요? 맞습니다. 더 심각한 건 그 상황을 그들이 미리 조성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의 개입 증거가 있나요? 저는 사라 첸이 제공한 재무부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빅터 스털링 차관보의 서명이 있는 문서였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작전을 계획했다는 증거였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워싱턴에서 연락이 폭주했습니다. 백악관은 즉시 반박 성명을 냈지만 이미 여론은 돌아선 상태였어요. 오후 3시 상원법사위원장이 긴급 청문회 개최를 발표했습니다. 500조 소송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전 국민이 주목하는 이슈가 된 거죠. 김상훈 교수가 전화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씨, 한국에서도 큰 관심이에요. 당신을 영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웅이라니요.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인데요. 때로는 옳은 일을 하는 게 가장 용기 있는 일이에요. 다음 날 아침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FBI에서 정식 소환장을 보내왔어요. 마리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변호사를 구해야겠어. 오전에 김상훈 교수가 추천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마이클 골드버그라는 50대 유대계 변호사였어요. 골드버그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부가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공익성이 인정되면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승산은 어느 정도나요? 60대 40. 하지만 여론이 당신 편이니까 희망은 있어요. 오후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엘라베마와 텍사스 주지사가 공동 성명을 발표한 거였어요. 연방정부의 무리한 한국 압박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 한국 기업들의 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엘라베마 현대차 공장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노동자들이 한국 기업 복귀를 요구하는 집회였습니다. 한 노동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로드리게스 같은 사람이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우리를 위해 위험을 무릅쓴 거잖아요. 또 다른 노동자도 말했습니다. 한국 회사들은 좋은 회사였어요.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디에고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친구들이 아빠 얘기해.
용감하다고. 그래. 아빠가 뭔 용감한 일을 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한테 맞서 싸웠다고. 아이의 순수한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국제사회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유럽연합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미국의 일방적 경제 압박은 국제 통상 질서를 해친다. 한국의 대응은 정당한 자위권 행사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어요.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공정성을 위해 한국 편을 든 거였죠. 가장 놀라운 건 중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한국은 국제법과 통상 원칙을 준수하는 책임감 있는 국가다. 우리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한다. 김상훈 교수가 전화해서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해 우려하고 있어요. 한국 사태를 계기로 다자주의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국내에서 나왔습니다.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발표한 거였어요. 애플 CEO가 성명을 냈습니다. 삼성과의 파트너십은 계속될 것이다. 정치적 갈등이 기술 협력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구글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LG와의 안드로이드 협력은 양사 모두에게 중요하다. 우리는 계속 함께 일할 것이다. 월스트리트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기업 주식을 매도했던 투자자들이 다시 매수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데이빗이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20% 올랐어.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한 거야.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기여도를 재조명하는 특집이 나왔습니다. 지난 15년간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이 500억 달러, 창출한 일자리가 30만 개, 낸 세금이 1,200억 달러라는 내용이었어요. 한 경제 전문가가 출연해서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경제의 중요한 파트너였습니다. 이들을 잃는 것은 미국에게도 큰 손실이에요. 2주 후 연방법원에서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뉴욕 남부지법 윌리엄 허드슨 판사가 500조 소송을 전면 기각한 거였어요.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피해액은 실제 손실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더욱이 이 소송이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되었다는 증거가 명확하다. 법원은 정치적 도구로 이용될 수 없다. 허드슨 판사는 계속해서 썼습니다. 증인 알렉스 로드리게스와 데이빗 첸이 제공한 증거들은 이 소송의 허구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용기는 보호받아야 한다. 법원을 나오며 기자들에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 거네요. 골드버그 변호사가 축하했습니다. 당신의 용기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날 오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재무부 빅터 스털링 차관보가 사임한다고 발표한 거였어요. 백악관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죠.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겠습니다. 상호 존중에 기초한 새로운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입니다. 김상훈 교수가 흥분해서 전화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씨, 한국 정부에서도 성명을 냈어요. 조건부 복귀를 검토하겠다고요. 정말인가요? 공정한 대우와 법적 보호가 보장되면 다시 투자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날 저녁 가족과 함께 축하 저녁을 먹었습니다. 디에고가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감옥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아빠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게 증명됐거든. 마리아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 한 달 후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객원 교수직을 제안한 거였어요. 김상훈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미경제관계 연구센터를 새로 만들려고 해요. 당신 같은 실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학계는 처음인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경험과 용기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강의 날
강의실에 50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 유학생들도 여러 명 있었어요.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때 왜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말씀하셨나요? 침묵하는 것도 선택이야. 하지만 잘못된 걸 알면서 가만히 있는다면 공범이 되는 거지. 한국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수님을 영웅이라고 해요. 정말 감사해요. 영웅은 아니야. 그냥 양심을 따랐을 뿐이지. 그 무렵 더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현대차가 엘라베마 공장 재가동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거였어요. 삼성전자도 텍사스 반도체 공장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했고, LG에너지솔루션도 미시간 공장 운영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엘라베마에서 제니퍼 스미스가 전화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씨, 정말 고마워요. 한국 회사들이 돌아온대요. 정말 다행이에요. 15년간 쌓아온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거네요. 부산집 할머니도 연락했습니다. 다시 장사할 수 있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이 돌아온다니까 벌써 예약이 들어오고 있어요. 종로집 사장님도 한국 복귀 계획을 취소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엘라베마에서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거였어요. 6개월 후, 저는 엘라베마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컬럼비아 대학교 학생들과 함께한 현장 학습이었어요. 현대차 공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주차장에는 자동차들이 가득했고 공장에서는 생산 라인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 부장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로드리게스 교수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덕분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종로집에서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한국 직원들과 미국 직원들이 함께 모인 자리였어요. 사장님이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로드리게스 교수님과 진실을 말해준 모든 분들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한 미국인 노동자가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영 헤어질 뻔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한국 엔지니어도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교수님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렸어요. 정의를 위해 싸운 미국인으로요. 그날 밤 호텔에서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보람있는 일을 했네. 한국과 미국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한 거야. 디에고도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아빠, 나도 나중에 아빠처럼 옳은 일하는 사람이 될래. 1년 후 저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한미경제협력 심포지엄에 초청받은 거였어요. 김상훈 교수가 공항에 마중 나왔습니다. 로드리게스 교수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멋진 도시였습니다. 현대적인 빌딩들과 전통적인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진실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고 이해해야 해요. 그것이 진정한 동맹의 시작입니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국 정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한미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단순한 월스트리트 분석가였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용기 하나로 이렇게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다니. 지금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에서는 한국인과 미국인이 함께 일하고 있고 삼성 텍사스 공장에서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LG 미시간 공장의 배터리들은 미국의 전기차 혁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가장 뿌듯한 건 제 학생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숫자 뒤에 숨은 진실을 보는 법을 배우고 용기를 갖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을 위험도 감수해야 해요. 하지만 그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저는 경험으로 알게 됐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우정은 이제 더욱 단단해졌어요. 진실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우정이기 때문입니다.